시간이 돼서 진행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 최병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의외로 또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메모리하는 쪽으로.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그래서 경쟁한다는 것은 1에서 N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타자기 만들었다면 뭐 2벌씩 만들고 4벌씩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뭐, 또 뭐 저 띠지를 넣느냐, 카트리지를 넣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1에서 N으로 간다고 말을 했던 것이고, 아예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 체제를 만들어 버리는 MS사 같은 이런 것들이 0에서 1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이용해서 딴 사람들은 장사 못하게 하는 거, 이걸 독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아예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들, 이걸 이제 독점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구글 같은 회사들 거의 독점이죠. 근데 누가 독점을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따라오려면 따라와 봐라 이런 거죠. 근데 아무도 못 따라오니까 독점이 된 것이죠.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주의를 갖고 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다가 적어놨죠. 네가 지금 검색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운영체제 OS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전기차를 만들어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니는 착각하는 거다. 니는 절대로 이미 페이스북이나 메타죠, 또는 MS사나 또는 구글 같은 회사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생각을 해라. 뭐 굳이 학문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처음에는 지정학적 우위, 또 지정학적 패권 이것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재정,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냉전 체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할 거냐, 자본주의를 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재정. 그다음에 재정, 이 파이낸셜이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블랙락 같은 이런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파워를 내는 재정학 시대. 지금은 이제 기정학 시대. 그래서 자본과 기술이 지금은 만나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며칠 전에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PT, 프로덕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생산 기술, 그다음에 QT,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관리라고 하죠. 이 퀄리티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우리가 한동안 이야기했던 게 지식사회, 그 knowledge 테크놀로지. 근데 요즘은 이제 DT,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봤더랬습니다. 면접 볼 때 이분이 항상 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동의해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15억 달러에 팔고, 그걸 종잣돈 삼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일명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얘네들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 뿐만 아니라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엄청난 기업들을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피터 틸에게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박 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지금 이두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탈리 부텔린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장학금 받으려면 대학교를 중퇴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 투자를 해서 지금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미국에다 지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팔란티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600조 정도 되는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지금 주 거래처가 CIA 등을 비롯한 미국의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시겠지만 빈 라덴이었습니까? 그 옛날 테러 했던 그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낸 기업이 팔란티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걸 가지고 각 분야에다가 지금 접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보까지도 지금 얘네들이 손아귀에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에서 돌아가는 것들도 다 이 DT 기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호기심 삼아서 어떤 말씀 드렸죠?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미국에서 독점적 주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세계 점유율은 약 92%. 이 회사가 남들 니네들 검색 사이트 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92%.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5%. 이게 사실 독점이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은 약 40% 정도로 2위와 아주 큰 격차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쿠팡 같은 일이죠. 이런 시장에서 40%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독점이 혁신을 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틸은 애플의 iO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점유율을 무너뜨렸음을 예로 들면서 이런 의견을 부정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실은 그 운영 체제, OS죠. 독점적 주의를 갖고 있었죠.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뭐죠? 일명 앱,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그 운영 체제를 집어넣어 버리는 방법을 씀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적 주의를 무너뜨렸다.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며 모든 성공의 조건이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 선생님은 집에 재산이 좀 있으시죠? 비밀입니까? 자, 재산이 있으면 큰아들한테 몰아주는 게 좋습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딸내미들 골고루 n분의 1 해주는 게 좋습니까? 돈 선납금 돼도 않는데 그걸 뭐 자식들 n분의 1 해주면 이게 뭐 먹어서 똥 다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독점적 주의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맞습니다. 몰아주고 대신에 네가 잘 되면 네가 좀 동생들 건사해라. 이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썼던 방식인데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걸 너무 기업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다들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정부가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그 군수나 시장을 임명했어요, 임명.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게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유권자들 눈치 본다고 전부 뭐 지방에 가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로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에 제대로 된 게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독점적 주의라는 개념을 오해하지 마시고 돈이 있으니까 투자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니까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안 되면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행복한 기업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더라. 이게 이제 가정의 이야기인데 기업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기업은 모두가 다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슷비슷해가지고는 행복한 기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경쟁은 파괴적 이데올로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경쟁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써놓는데 이런 용어들도 상식적으로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러면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뭐 이런 책들인데 이 책의 내용이 다 뭐죠? 질투해가지고 패가망신하고 죽고 뭐 극단적입니다. 대체적으로 또는 뭐 욕심 때문에 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이 소설들은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치열한 경쟁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는 기업이 살아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 둘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애플 같은 회사가 iOS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성장을 했던 이런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전쟁은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비즈니스다. 전쟁을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현재 이익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모든 돈의 총합이다. 이 말은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모든 돈의 총합이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뭔지 한번 탁 떠오르는 회사 있으세요? 그 회사들이 지금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고요.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누군가가 손에 쥐었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0에서 1로 가려고 가장 앞서 있는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죠. 테슬라는 지금 뭡니까? 화성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스타링크를 우리 우주에다가 7천 개를 지금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테슬라 폰이 곧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지금 통신 업체들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누군가는 지금 0에서 1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하지만 위대한 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독점 기업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고 브랜드 전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를 무조건 만들어야 애들이 어떻게든 독자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쓰죠. 그래서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 나가더라. 이제 이게 독점 기업이 가지는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소버린 AI 뭐 이래가지고 국가가 돈을 지금 기업들에게 좀 태워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죠? 독점을 없애야 된다라는 논리라고 해서 대기업이 자꾸 거대해지고 비대해지는 것을 자꾸 이제 막아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산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해외에 나가서 같이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정도로 좀 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일부 굉장히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를 좀 투명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좀 밀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작게 시작하여 독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인접 시장을 확장하고 틈새 시장을 지배한 후에 작은 시장을 지배하고, 이제 여기 각각의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접 시장을 확장한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회사가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온라인 서적 판매점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제 같은 사람이 쓴 책이 서점에 며칠이나 진열이 되겠습니까? 출간되면 한 달 정도 진열됩니다. 그랬다가는 없어버려요. 왜요? 더 이상 팔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고 부담이 늘기 때문에 서점에서 판매대에 깔아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사장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책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책만 진열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잘 팔리는 사람은 엄청 잘 팔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금세 매대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적게 조금씩 팔리는 이 책들을 전체를 모으면 그 양의 합이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한 권의 양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고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그거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책들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로 모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 소수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있는 서점 주인 보고 네가 갖다 줘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재고량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이게 이제 유통되게 한 거죠. 그래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그 적게 한두 권씩 팔리는 책의 전체 양이 베스트셀러 한 권이 아무리 많이 팔리는 양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해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갖춰야 돼. 그러려면 서버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를 갖추다 보니까 쓰고도 클라우드 양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걸 클라우드 임대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의 가장 큰 수입은 클라우드 쉽게 말하면 서버 임대업을 하는 거죠. 서버 임대업 수입이 가장 많은 회사가 지금 아마존닷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통업을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프 베조스 이야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라스트 무버라는 말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은데, 특정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발전을 이뤄내 수십 년간 독점 이윤을 누리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라스트 무버가 있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최초로 머리 뒤밀고 나가다가 얼어 죽거나 망치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뭔가를 돈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라스트 무버라는 말도 한번 이게 뭐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놈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하다.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생기업이 처음에는 다 뭐다? 작게 시작한다. 모든 독점기업은 시장을 크게 지배한다. 따라서 모든 신생기업은 아주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너무 작다 싶을 만큼 작게 시작해라. 너무 작다 싶을 만큼 작게 시작해라. 이렇게. 성공은 운이 아닌 계획이다. 운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미래는 우연인가 디자인하는 것인가. 요즘 뭐 챗GPT가 원체 사주팔자를 잘 봐주죠. 그죠? 한 번씩 보시나요? 기가 막히게 봐줍니다. 요즘 뭐 여기 뭐 대나무 꼽아놓고 뭐 손 떨고 이래봐야 헛방이지.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한테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운에 의존하는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성공의 대부분 운에 달려 있다면 여러 개의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은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점은 네 가지가 있다. 명확한 낙관주의, 불명확한 낙관주의, 명확한 비관주의, 불명확한 비관주의.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계십니까? 명확한 낙관주의. 이거 뭐죠? 좀 문제가 있죠. 뭐좀 뭐든지 다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한 낙관주의. 불명확한 낙관주의. 1982년 이후에 미국이다. 미래는 좋아질 것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적고 있고. 명확한 비관주의. 현대 중국이 해당이 되는데 어려운 미래를 예상하지만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다. 불명확한 비관주의.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유럽 같은 데들이 지금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죠. 그러면서도 특별히 대비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뭐 불명확한 낙관주의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 믿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 분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보다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해요.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죠? 세이프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킨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들이 포트폴리오죠. 이게 결국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방어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정치 분야. 실질적 정책보다 절차와 과정에 집중한다. 그 정치 분야는 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놈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절차, 뭐 공정성,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맨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철학 분야는 명확한 비전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불명확한 낙관주의자는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예측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더 좋아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이 책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피터 틸이 강의를 했는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거기 학생 하나가 이 사람이 한 강의를 다 적어가지고 노트로 만들었는데 이 노트가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노트 갖고 와봐라 이래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이제 살을 좀 덧붙인 거죠. 그래서 나온 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입니다. 린 스타트업 같은 방법론은 계획 없는 진보, 즉 진화에 의존하는 불명확한 접근법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원주의는 다른 곳에서라면 훌륭한 이론일지 모르지만 신생기업 세계에서 최고 이론은 똑똑한 디자인, 계획 이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제 참고로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최소한의 자원과 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실패 위험을 줄이는 창업 방법. 이걸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듭 제곱의 법칙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경제학자 중에 그 우리가 20대 80의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2대 8의 파레토 법칙. 법칙, 파레토 파레토 법칙, 법칙. 이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이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어디에다가 뭐예요? 한마디로 20대 80. 그러니까 우리 대구의 신세계백화점 매출 총액의 80%는 거기에 오는 VIP 고객이 올린다. 이 말이죠. 그 신세계백화점 VIP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는 써야 VIP 될 겁니다. 그럼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는 써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신세계백화점 매출 1조 원에 8천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뭐 오늘같이 주말 되면 이제 그 뭐 장바구니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만날 만날 와봐야 신세계 매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실상은. 그러면 여기 80%에 해당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0에서 1로 가는 거죠. 그래야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소수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이 엄연한 패턴은 자연 생태와 사회 상태를 가릴 것 없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거듭 제곱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뭐 세 달란트, 뭐 열 달란트 뭐 이렇게 가졌는데 한 달란트 가진 놈이 그거 잃어버릴까 봐 땅바닥에 묻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어디 갔다 왔더니 그 열 달란트 가진 놈은 그거 가지고 뭐 몇 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세 달란트 받은 놈도 어디 가서 뭐 그걸로 뭐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놈은 그거 뭐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묻어놨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그 게으르고 사악한 종아 하면서 그 한 달란트 가진 놈 걸 뺏어가지고 열 달란트 가진 놈한테 몰아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 여기에 해당되는 자, 성공적인 벤처펀드의 수익은 거듭제곱 법칙을 따른다. 저 밑에 하위 2등, 3등, 4등을 다 합쳐봐야 1등을 못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추석 때 가족들 모이시거들랑 월급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을 한번 회의를 좀 해보세요.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으면 야 너희들 월급 만약 500만 원씩 받으면 너희 먹고 사는 돈 150만 원 빼고 300만 원씩은 전부 다 큰형 다 밀어줘라. 그러면 큰형의 수입이 500에다가 3명이 300씩 주면 900에다 1,400짜리 월급쟁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한 3년 몰아줘 보는 거죠. 그렇다고 둘째, 셋째, 넷째가 거지가 되느냐? 먹고는 삽니다. 그래서 한 놈 부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갯돈 태우기 주로 옛날로 말하면. 그래서 둘째 부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10년이 지나면 우리 형제가 다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거들끼리 지팔 지가 흔들고 10년 살아봐야 내나 그어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가르침, 모든 과목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며 우리를 다각화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피터 트리 볼 때는 뭐다? 개소리다. 헛소리 하지 마라. 국어 잘하는 놈은 국어만 잘하면 되고 수학 잘하는 놈은 수학만 잘하면 되지. 그걸 뭐 평균 70점 맞아봐야 다 헛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실의 법칙은 거듭 제곱 법칙에 따라 소수의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접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저기서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뭐 여러분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결정적으로 미스가 되는 건 아시죠? 계란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요새 주식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 뭐 한 100주, 뭐 두산 에너빌리티 100주 뭐 이렇게 쪼개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놈 내리고 어떤 놈 올라가니까 평균에서 조금 득보고 있겠죠. 근데 이걸 제대로 한 방 땅 올인 친 놈들은 뭐예요? 어쨌든 거기서 돈을 제대로 벌어내는 거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물론 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돈은 그런 사람들이 벌더라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배웠던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는 논리는 누구의 논리입니까? 그건 사실은 뭐 돈의 규모가 이미 규모의 경제가 작동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지. 돈 기껏해야 한 1억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숨겨진 비밀의 존재. 위대한 기업은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비밀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세상은 해결 가능한 어려운 일과 해결 불가능한 미스터리, 그리고 이미 알려진 이 쉬운 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해결 가능한 비밀, 이걸 뭐라고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결이 불가능한 미스터리, 그리고 이미 알려진 관습,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보면 이미 알려진 쉬운 일, 이것들 하기 바쁘다. 또는 해결 불가능한 미스터리를 쫓아다닌다. 보다는 해결 가능한데 아직 방법을 모르는 일, 이런 일들에 올인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거는 누구가 하는 이야기죠?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점진적 발전이란 말은 내가 좀 가진 게 많아요. 지금 잘 나가요, 내가.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안 바뀌면 좋겠죠.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가 이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는다는 말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진적 발전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우리 머릿속에 점진적인 게 뭐 좋은 것처럼 되어 있다. 그 인터넷 버블, IT 버블이 왔을 때 그것에 붕괴가 되면서 망했던 사람들이
역시 급진적인 건 안 되는구나. 뭐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랬던 것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점진적인 게 좋은 거야라는 것으로 아직도 그게 잔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험을 회피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즘 인간관계의 대체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다 보면 누가 도전을 하려고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뭐 원체 그 뭐죠? 막 위로해주고 힐링해주고 배려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원체 대세죠, 대세.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것이 연약하게 누군가를 만들어서 결국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게 한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인데 위험은 무조건 회피해야 하는 것만으로 접근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 비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연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것이 있고 사람에 관한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공모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그런 비밀들을 공유해서 같이 운영해 가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과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 사이에 가장 적절한 중도의 길, 그게 바로 회사다. 최고의 기업가들은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모든 위대한 기업들은 남들에게는 감추고 있는 숨겨진 비밀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죠? 자, 틸의 법칙, 기초의 중요성. 틸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창업자 선택, 그리고 권력 구조, 그리고 보상 체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을 하시려고 한다거나, 또는 창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창업은 어차피 한 번씩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인생 살면서 한 번은 창업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결국에 이제 함께 일할 공동 창업자를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불문율로 돼 있습니다. 동업하지 마라 이래 돼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면 동업 안 한 놈이 없어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혼자 하니까 뭐예요? 지가 지팔 다 흔들리니까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동업을 하면 서로가 역할을 나눠주면서 협업을 할 수만 있다면 동업이 무조건 유리한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제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실력 있는 놈하고 동업하는 게 아니고 아는 놈하고 하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야, 니 뭐 하냐? 노는데. 그럼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러니 이 노는 놈하고 동업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놈하고 하니까 이제 망한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잘하는 놈한테 가서 야, 너 회사 때려치우고 나하고 동업하자. 이래야 그게 성공을 하는 건데 이 동네 백수들하고 아무리 해갖고 뭉치봐야 그 뭐 나올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 소유권과 점유권, 통제권을 명확하게 구분해라. 여기서 실력이 없는 애들은 뭐만 해야 돼요? 소유권만 줘야 돼요. 실력이 없는 애들인데 돈은 있다. 그럼 니 돈만 넣고 빠져라 뒤로. 입도 떼지 마라 니는. 대신 지분 얼마 줄게. 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만 줘라. 점유권,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템이나 일에 대한 점유입니다. 일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라. 니는 제품 개발은 잘하겠지만 딴 건 못하니까 입 다물어라. 밤새도록 전기불 켜놓고 뭐 개발이나 해라. 뭐 이래야 되지. 그놈 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봐봐야 나올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제권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권. 통제권은 결국에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분을 줬지만 경영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거나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사사건건 태클을 겁니다. 이러니까 통제권을 명확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상 체계, 현금과 주식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라. 그러니까 돈도 주고 지분도 주고, 뭐 이래서 이제 스탁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런 계획이나 로드맵 없이 이제 이런 일을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부분들이 특히 저는 소유권, 점유권, 통제권에 대한 개념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경영에 참여하는 통제권을 주면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매사 간섭해요. 매사 간섭하고 막 감나라 대추나라 해보면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전념의 원칙, 풀타임 전념. 회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변호사, 회계사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타임으로 전념해야 한다.
이것도 참 새겨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풀타임으로 안 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그다음에 원격 근무 위험하다. 원격 근무나 파트타임 직원은 미묘한 생각의 차이를 낳아 조화를 해칠 수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CEO 보상의 원칙이라고 해서 대략 주식 옵션으로 한 70%, 80%, 현금으로 한 2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페이팔 마피아의 문화라고 하는데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최고의 팀,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들이나 가장 실력 있는 놈들끼리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모든 직원은 같은 방식으로 달라야 한다는 강력한 문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회의 같은 거 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용서가 됩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생각을 일치시키거나 서로 이렇게 조율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바로 이제 벽이 싫어가지고 뭐 싸우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로 가는 이게 이제 토론 문화가 숙성돼 있지 않은 데서는 지금 피터 틸의 이야기가 다 뭐죠? 다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저기서 훌륭한 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팀원들이 서로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자, 한 사람당 한 가지 책임을 진다. 아, 네, 그만할까요? 자, 시간이 아직 거의 다 돼갑니다. 광신 집단이 되어라. 최고 스타트업은 광신 집단과 비슷해. 이거 지난번에 뭐랬죠? 미쳐야 미친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 어떻게 하면 미치죠? 어떻게 하면 미칩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미칠까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미칠 때 언제 미치냐면 뜨거운 거 먹었을 때 미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 뭐 추워가지고 오뎅 국물 한 숟가락 먹었는데 막 뜨거웠다. 그럼 막 발짝발짝 뛰잖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뜨거운 게 들어가야 미친다. 뭐가 뜨겁냐 이거죠. 뭐가 뜨겁냐. 그래서 미지근한 물 먹어갖고는 미치는 법이 없는 거죠. 광신 집단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광적으로 틀린 경향이 있지만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외부 사람들이 놓친 무언가에 대해 광적으로 옳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미 그 나사라고 하는 강력한 항공 산업을 하는 국가기관이 미국에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떻게 덤벼듭니까? 우주 발사 추진체 이걸 다시 쓰면 전마처럼 돈 많이 안 써도 되겠네. 여기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발사 추진체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보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나사가 이 테슬라의 그 뭐죠? 스페이스 X에 오히려 일을 맡기죠. 그래서 우주선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화성을 뭐 우주 여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술자들이 가지는 착각이 뭐죠? 기술이 좋으니까 무조건 팔릴 거야. 이게 네 생각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유통이 없이는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뭐 원체 중요한 이야기여서 많이들 하고 있고. 그래서 유통 채널은 이제 복합 판매, 대인 판매, 그리고 마케팅, 광고, 바이럴 마케팅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페이팔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했던 게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일명 구전 마케팅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페이팔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면 회원 가입을 시켜준 사람에게 뭐 10달러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회원을 소개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던 회사가 바로 페이팔이었죠.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네가 회원을 소개하면 나한테 10달러를 줘요. 그러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고 계속 회원이 이제 증가됐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의 문제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천이 언젠간 드러날 거다. 그 미천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 사업을 수익권 위에 올려야 된다. 여기엔 어떤 이 절박함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해서 페이팔을 결국에 성공시켜내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라.
모든 기업이 반드시 답해봐야 할 7가지 질문 중 한 가지 이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7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기술이 10배 정도 뛰어나냐 이거 묻습니다. 기존 것보다 10배 정도 뛰어나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최적기냐. 작은 시장이 큰 점유율로 시작하는가. 올바른 팀을 갖췄는가. 제품을 전달할 방법이 있는가. 향후 10에서 20년간 시장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기회를 포착했는가? 요 7가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뭐죠? 스타트업 체크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프로포절을 해야 될 사람들은 요 7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정 기술 기업들의 실패 요인이 뭐냐? 점진적 기술, 거대 시장 진입, 잘못된 경영진, 유통 계획 부재, 변수 예측 실패 이런 것들이 실패했던 요인이다라고 적고 있고요. 테슬라의 성공 요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나 양을 할애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인은 10배 뛰어난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이 성숙할 적절한 타이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트 무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기술이 10배 뛰어났다. 그다음에 틈새 시장의 독점. 그러니까 고가의 스포츠카에 진입을 합니다. 다른 데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고급 스포츠카에 적용을 한 거예요. 고급 스포츠카에.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소형 자동차도 고급이라는 브랜드가 따라붙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급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것들도 고급이라는 브랜드가 계속 유지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아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데 기아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는 디자인이 가장 이쁘죠. 여러분들 보시면 기아차는 디자인이 되게 세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데려다가 K5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K5에다가. K5는 사실은 중소형 차죠. 거기다 적용을 해서 야, 차 이쁘다 이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괜찮다 싶어서 그 디자인을 이제 K7 그죠? 뭐 이렇게 이제 고급차에다가 접목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됐죠? 싸구려 차라는 느낌을 계속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고급 전략에서 밑으로 내렸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이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 틈새 시장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가 우리 생활에다가 한번 적용을 좀 해보려고 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장면을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동네 중국집에 배달시켜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 가서 먹어야 됩니까? 그죠?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나는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20시간을 일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운이 좋다고 말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시는 대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운띠기로 보이지만 진짜 이 사람 기술,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에 지금 공장이 지가 직접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봐줄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자, 테슬라의 성공 요인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췄다. 이 사람이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 6,800개를 갖다가 연결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기차를 돌린 겁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배터리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히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6,800개인가를 연결해 가지고 막 하는. 아무튼 2021년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70%로 2위 닛산 자동차와 큰 차이를 보였다. 테슬라는 경쟁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독점적 점유율, 고급 스포츠카에다가 적용을 맨 처음에 했다. 일회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했다. 당시 전통적 자동차 회사들은 향수거리가 짧더라도 저렴한 편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머스크는 정반대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업자의 특이성, 극단적 특성을 갖고 있다. 90%. 인사이더다.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해서 그거는 반반이다. 여기서 극단적 특성, 성공한 창업자들이 보이는 특이한 성장의 비율, 이게 성향의 비율이 90%다. 극단적인 창업자 중에는 극단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특성으로 정규분포 모양이 뒤집어진 정규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이렇게 종 모양이 아니라 밑으로 종 모양이다. 극단적이다.
여기서 인류 미래의 네 가지 시나리오 요약을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어때요?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막 하죠. 그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 책을 봐도 이러다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 큰일 나.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인류의 역사 이래로 항상 망할 것 같다고 말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누가 해결했느냐 하면 뭔가 독창적인 생각을 했는 사람들이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결국에는 해결해낼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느냐면 자본주의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찬생을 한 거죠. 왜요? 아시겠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왜? 자기들의 노동 수입보다 자본 수입이 월등히 많으니까 자기들이 갈수록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몰락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 주장을 했던 애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 이 테일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명 이 과학적 경영, 그러니까 일명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산업공학 같은 것들의 개념인데 똑같은 자원을 투입해도 그것의 퍼포먼스를 10배로 올려버리면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눠 먹게 하면 되니까 자본주의는 안 망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썼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증명이 됐죠. 또 뭐 유명한 그 슌페터 같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죠? 창조적 파괴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것들을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냉장고가 집집마다 다 있는데 냉장고 만들면 뭐 하나 안 팔릴 텐데 그럼 망할 거다. 뭐 이런 논리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한계점, 종말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또다시 극복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요 7가지가 성공을 이끄는 7가지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기술력, 독점, 타이밍, 인재, 판매, 영속성, 숨겨진 진실, 요 내용들이 있으면 성공을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업가의 자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스타트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발상 그리고 셋째 장기 계획의 중요성 요 3가지가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조건 3가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바쁘게 왔습니다만은 제로투원이라는 피터 틸의 지금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까지 지금 손에 쥐었다? 제도권에 이미 들어가 있죠. 자기 마피아들이 지금 정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뭐까지 들고 있죠? 지금 DT, 미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 정보 데이터. 이걸 이 사람이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애들 땅바닥에 숨어 있는데 입mal 찾아내 봅니다. 뒤적여가지고. 그러니까 최병철 같은 거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겠죠. 자, 이런 정도의 막강한 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사실은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2주간에 걸쳐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소개는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